네, 2022년 1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12.12가 일어난 날이네요. 1979년 12월 12일 지금 시각이 6시 5분인데 오후 이때 터진 게 아니고 저녁 한 10시인가 터졌으니까 12.12 사건이 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정확하게 79년이니까 21년 44년 전이네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12.12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과 또 다른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비교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서울의 봄이 새로운 왜곡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왜곡이냐? 이거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자체가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진실로 믿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진짜 다큐인 기적의 시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을 좀 지탄해보자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의 봄과 기적의 시작 두 영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9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저희 고등학교에서 정문에서 한 200m도 안 되는 곳에 박 대통령이 숨진 궁정동 안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공원 자리로 바뀌어 있죠. 저희는 옛날에 그게 안가인 줄 몰랐지만 그 골목 앞으로 가끔 지나다녔어요. 거기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그와 동시에 그 총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경호실 요원들을 중앙정보 요원들이 살해하는 11.6이 터집니다. 몰랐죠. 그 동네 사람들은 총소리 들었을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집에서 있었고 저희는 그때 고3으로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요. 대학에 가려면은 먼저 예비고사를 봅니다. 그 예비고사를 봐서 붙은 사람들이 대학시험 자격이 있어요. 예비고사를 앞두고 있었고 근데 11.6이 터지죠.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왔는데 경북고등학교 앞에 조그만 2차선 지금도 도로가 있어요. 그걸 건너야만 학교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탱크하고 그땐 제가 탱크하고 장갑차도 구별 못할 때였어요. 군인들 트럭이 내려오고 못 건너간 거예요. 그때는 엄할 때니까. 그 길을 못 건너서 정문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날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근상을 못 받고 3년 정근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뭐 군인들이 넘어왔길래 뭐가 또 터졌구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6.5라는 말을 들었어요. 27일 밤인지 28일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가 먼저 특종을 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호해를 뿌리면서 대통령 6.5라고 하면서 6.5가 알려지는데 6.5란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박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게 이제 그 후에 나오면서 저는 사실 고3이었던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죽냐? 그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전쟁의 공포가 있을 때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고3이니까 조만간 대학 시험 떨어지거나 그러면 군대 갈 나이잖아요. 나 군대 가면 전쟁 나면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당황감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는데 김재규가 바로 옆에 안가에다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그 옆에 있는 안가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시해된 게 나오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시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무조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시해되는 현장 바로 옆에 안가에 와 있던 정승화 씨는 그 후에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언론에 보도가 났고 나중에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이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고 난 다음에 서울 남산에 지금은 거기에 이제 무슨 뭐 공원터가 돼 있지만 그게 중앙정보부 서울 분실이었죠. 글로 갔다가 육군본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주요 국무위원들, 총리 뭐 이런 분들을 오게 하면서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재규가. 그래야 이 사람들도 뭐 국가를 뭐 하니까 그 뭔데 하고 물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불려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방첩사령부,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부인 전두환 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 있던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범인이 누구냐? 다들 의심하기에는 김신조가 68년도 1월 20일 날 청와대에 쳐들어왔었잖아요. 북한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 기억이 나서. 북한이 와서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누구냐 할 때 그때 신현혁 부총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김재규가 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때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미군 부대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건너편에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그 국방부 자리가 육군본부를 지원한 육본사 자리였고 지금 전쟁기념관이 육군본부였습니다. 육군본부는 제가 근무한 데라서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담장 넘어가면 그 용산 미군기지, 거기가 미 8군 사령부 기지인데 그 8군 사령부 벙커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그 양반은 육군본부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갔죠. 왜 갔느냐?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비겁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자, 서울의 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두환과 이런 사람들은 반란군이라는 겁니다. 그 반란군에 맞서서 제압하려고 했던 게 장태환 수방사령관이다. 이런 기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박정희는 죽었고 국가가 위청하고 있는데 누가 죽였느냐. 그런 상태에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미 8군으로 갔는데 그걸 지금 비겁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이분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통수를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는 군의 전문가가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이지 몰라.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제2의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제거됐다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은 그 다음 자기의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러지게 되면 우리 통수권자는 완전히 와비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미 8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그런 비겁했다고 비난하지만 저도 그때는 이 노재현 씨가 비겁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것만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전두환 씨가 반란군이라 그러는데 과연 반란군인지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에 모여있을 때 김재규라가 범인이란 건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근데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또 무기도 갖고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보니까 다들 장관이고 뭐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용기를 내서 김재규를 생포한 거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결단을 내렸고 수사관들이 와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를 체포를 하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피박살이 났고 뭐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해보니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현장에 불렀었다.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불렀냐? 취조를 다 했겠죠. 자, 이런 상태라면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승화 씨를 한번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지만 조사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정승화 씨는 김재규랑 같이 생각을 움직였던 건 아닌 게 확실해요. 근데 김재규가 불렀어. 그럼 이 사람은 현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김재규가 범인이란 걸 알 수도 있는데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어정쩡하게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김재규를 체포하고 난 다음에도 계엄사령관 그대로 직을 수행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박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가 부른 건 뻔하지. 김재규가 부른 거는 자기가 권력 잡고 육군참모총장 통해서 권력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미처 못하고 육군본부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정승화 씨를 수사해야 되느냐 문제를 갖고 보안사에서 논쟁이 붙는 거죠. 수사하자는 쪽으로 가죠. 그때 군인들은 그런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되면은 중앙정보부는 부장이 대통령을 죽였으니까 완전 마비돼 버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보안사령관이 모든 수사기관을 이끄는 합수본부장이 됩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헌병, 경찰, 중앙정보부 들어오니까 전두환 씨는 그걸 딱 쥔 거죠. 수사 책임자로서 정승화를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굽히면서 12월 12일 날 수사관들을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보냅니다. 자, 그때 저는 뭐 했는가 하면은 그때 아마 예비고사는 끝났고 본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 통행금지가 밤 12시부터인데 밤 10시로 땡겨져서 그때 뭐 대학 입시가 없어진다는 소문도 들고 뭐 군대 가야 되는 소문도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12.12 때는 분명히 밤 10시가 통행금지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제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살았거든요. 그때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고대에는 육군 특전단이 와서 주둔을 했어요. 아침 학교 갈 때 보면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 거 봤었어요. 근데 12월 12일 날, 그날도 아마 저녁 때쯤에 수사관들이 가서 정승화 사령관을 갑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안 간다고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거죠. 그건 나는 알지 못하는 바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밤새워 공부할 때는, 근데 12일 날, 13일 날 새벽에 그 앞으로 도로로 구르르 하더니 뭐 탱크, 장갑차, 트럭들이 막 가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27일 날 아침 경복궁 앞에서 뭐랑 똑같은, 야, 이건 뭐냐? 또 전쟁 나는 거냐?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개 12월 12일 날 밤 한남동 육군총장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이 계엄사령관이 연행되기 전에 야, 이놈들 잡아라 하고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이 수도방위 사령관인데 장태환 사령관한테 연락을 했더니 장태환 씨가 부대를 동원했는데 거꾸로 그가 체포가 돼버렸고, 그가 부대를 동원하려고 하니까 전두환 합수본부 측에서도 자기 동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뭐 노태우의 구사단, 뭐 몇 사단 부대가 들어왔다.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제가 그날 고대 앞에 살고 있을 때 지나간 그 부대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대인지는 저는 특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정승화 사령관을 수사하기위해서 연행하는 게 그게 반란인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나온 게 수사권 독립입니다. 수사는 정치에 영향받지 말고 수사기관이 자기 판단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는 수사권 독립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합수본부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판단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급은 계엄사령관도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한 겁니까? 반란을 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할 때 정승화 사령관이 난 못한다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연행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수방사령관이 부대 동원을 합니다. 수방사령관 밑에는 30단, 33단이라는, 그리고 헌병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 부대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꾸로 헌병단 단장인가 와서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총을 뺏어버리고 거꾸로 장태환 씨를 잡아버리죠. 그러면 그때 33단, 헌병단 이런 주요 부대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합수본부 전두환의 말을 들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반란인가요? 정승화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고 보십니까? 정승화 씨는 김재규랑 같이 짝짝꿍 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승화 씨는 어떤 형태의 노가는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거기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었던 사실도 또한 있습니다. 전두환이 잡을 때까지 정승화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장태환 씨가 그때 그 부대를 동원하려고 할 때 그 부대들이 오히려 합수부 쪽을 움직였고, 전두환 수방사가 부대를 동원한다니까 전두환 씨도 그 막기 위해서 부대를 동원하면서 12.12 부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반란군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라고 한다면 5.16 때 박정희가, 그땐 공수단이 특전사가 하나만 있을 때고 해병대도 여단, 청룡부대 그 두 개가 그거는 후퇴하기 위한 반란군으로 볼 수 있죠. 성공했으니까 혁명이 되는 거고, 12.12 때 들어온 부대들은 제가 보기엔 반란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란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고 장태환 사령관은 의인으로 보는데, 글쎄 수사권 독립하고 그 당시 박정희 시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수사권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반란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감독 스스로가 소설이라고 한 게 소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비교하겠다 그랬죠. 이 영화는 권순도라고 하는 젊은 감독이 만든 건데, 권순도 씨는 그의 부친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오랫동안 저기 인도네시아 남쪽에 가면은 그 섬들 많죠. 거기에서 나무를 베서 목재 사업을 해왔던 분이에요. 기업체 사업장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권순도 감독은 호주에서 영화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애국심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영화 자체는 다큐예요. 소설이 아니에요.
다큐이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반란군으로 딱 규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영화 만들기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신념을 가지고 떠듬 미래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정적이지가 않아요. 장태환 씨 같은 경우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막 흥분하게 되면은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관객들은 전두환 나쁜 놈, 저분이 애국자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민들은요, 민주공화국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씩 국민을 설득하면서 교육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큐 영화를 우리 국민들은 거의 보지 않았고, 소설인 전두환 세력을 반란군으로 규정한 서울의 봄에는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씨는 12.12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본인이 권력질 의지는 없었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이희성 씨로 육군총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희성 씨가 있을 때 광주가 터지니까 이희성 씨는 생전에 광주 터지는 거 막는 건 계엄사령관 나야. 근데 12.12 때 정승화 계엄 연행한 거는 전두환이 책임이야. 각자 책임이 달라라고 분명히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근데 그걸 조선일보는 기사화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희성 씨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양반도 물론 12.12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도 12.12는 전두환 사건, 5.18은 내 책임,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5.18을 전두환 책임으로 덮으시고 있어요. 그 계엄작전을 했던 건 이희성 씨가 사령관으로 했던 거고, 그 예하부대 중에 하나가 정웅 씨가 있거든. 광주 전남북 주둔하는 그 사단장, 그 부대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DJ한테 붙었죠. 근데 그 사람, 그 부대가 잘 막았으면 광주는 안 커졌을 겁니다. 못 막았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전두환한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5.18을 막은 사람, 희생이 나게 한 사람, 12.12 때 반란한 사람, 이거 다 왜곡입니다. 이런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1천만 가까운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보면서 소설을 진실로 믿고, 권순도 감독이 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노력해서 나라를 만들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소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다큐에는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저는 기자를 하면서 다큐성 기사를 많이 써봤어요. 참 많이 써봤습니다. 사건으로 얘기하면 오대양 사건, 신창원 사건, 서울대학교 최정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돼서 수사받다가 숨진 사건, 장준하 씨 사망 사건, 아가동산 사건, 무슨 뭐 떠오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수지킴 사건도 있고 다큐를 취재해보면요, 떠든 범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흥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수사하듯이 취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자가 나쁜 놈이다 하면 나도 바로 반란군이야 하고 흥분할 수 있지만, 반란군인지 아닌지 모를 때 어떻게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는 떠든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격정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두환은 반란 일으킨 무슨 반란이 일으켜. 수사의 일환으로서 정승화 씨를 수사해보겠다. 수사권 독립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눈의 가시가 전두환이니까 이거를 뭐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낼 인사권자로 계획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12.12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냐 이거예요. 정승화 씨를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화 씨도 물론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2 사건 나눠서 이등병으로 강등돼갖고 굴욕적인 수사를 당하고 억울하죠. 그렇다고 그가 김재규랑 가담한 것도 없는데 망신을 당했으니 그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도 못한다는 그건 별건인데 이걸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장태환 씨가 자기 밑에 부대를 동원해서 합수부 막아라고 하는데 자기 밑에 부대가 30단, 33단 헌병단인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거꾸로 헌병단 단장은 장태환 사령관을 무장해제 시켜버리죠. 그거는 그 당시에 대령들이, 단장들이 뭐가 옳았다고 본 겁니까? 그들이 하나회에서 육사를 나와서, 물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장태환 씨는 갑종 출신이니까, 그리고 사령관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들이 육사 출신이라고 해서 전두환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반란을 쉽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두환 씨는 제가 보기엔 12.12 때 그렇게 수사를 함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광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광주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최규하잖아요. 최규하 씨가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안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도 특별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두환 너 해봐. 그래서 저절로 대통령으로 간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12.12, 5.18 이런 것들이 그가 군권을 쥐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진 거지. 박정희처럼 의지를 갖고 공수 특전단하고 해병대를 끌고 나와서 2여단을 끌고 나와서 착 치고 들어오는 그게 진짜 반란군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워낙 한 게 많으니까 혁명군이라고 불러주는데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에는 환호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기 위해서 또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노력한 이승만 대통령 영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큰 문제다. 소설에 환호하고 가짜에 환호하고 진실에는 눈 감고 대한민국 애국자 이승만을 평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